자,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를 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요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는데 사진계의 톨스토이, 사진계의 톨스토이라고 하면은 너희가 톨스토이를 안다는 전제잖아. 이민서, 이민서야, 네, 톨스토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몰라요. 몰라?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다경이 알까 모를까? 알 것 같습니다. 그래? 이다경, 네, 톨스토이가 누구야? 어, 소설가? 소설가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러시아? 오, 러시아의 대문호지. 대표적 작품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 작품 아니라도 아무거나 하나씩 대봐. 어, 음, 읊어봐. 아무거나. 아니야, 모르냐, 다경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건영이가 알까 모를까? 알지 않을까요? 유건영. 네. 톨스토이의 작품에 뭐가 있냐? 모르겠습니다. 배윤이, 네, 톨스토이의 작품 아는 게 뭐가 있냐? 모릅니다. 그래? 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민서야, 이민서야, 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 알아? 몰라? 몰라요. 어느 날 이렇게 추운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벌거벗은 남자 하나를 이렇게 자기 집에 데려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남자를 이렇게 데려다가 일을 시키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천사였는데 뭐 이렇게 아니면 뭐가 있을까? 부활? 안나 까레리나? 아니면 음, 아무튼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톨스토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 톨스토이 아주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고 사상가고 그런 사람이야. 아무튼 어,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가가 한 말이 바로 결정적 순간이란 말이래.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결정적 순간이란 렌즈가 맺는 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이 시간을 초월한 형태와 표정과 내용의 조화에 도달한 절정의 순간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했대. 좋은 사진은 이렇게 결정적 순간을 찍어내는 건데 기계인 카메라 렌즈의 상은 계속 움직이는데 이 사진 작가가 어떤 대상과 나 사이에 완벽한 시간을 초월한 형태. 시간을 초월한 형태라는 건 뭐야?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의미가 있는
그래서 표정과 내용이 아주 조화를 이루는 어떤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그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찾아다니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사진작가가 했다는 거잖아. 유명한 사진작가는. 어렵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찍으려고 하는 대상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 그러니까 이 사진, 이 그 청소년이 위한 사진 공부라는 이 책이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관한 내용이잖아. 그 예시를 이 브레송이라는 작가의 결정적 순간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어떤 대상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어야 한다는 거야. 이를 위해서 사진을 조작하거나 연출하는 등 어떤 인력 개입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객관적으로 이 포토샵을 한다거나 어떤 뭐 배우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거 말고 그 자연스러운 대상들의 모습에 어떤 시간을 초월한 의미가 아주 한 컷에 그 순간에 딱 잡아낼 수 있을 그 순간을 찾아 나서야지 그거를 연출, 조작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오로지 자신만의 주관적 시각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프레이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 대상의 모습을 사각형의 이 틀 안에 이렇게 잘 담는 것.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피사체를 드러낼 것인가.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자연스러우면서 또 극적으로 나타나는 피사체의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 좋은 사진 찍으려면 뭐가 필요하대? 안목이 필요하지. 어떤 대상의 의미를 알아야 그걸 찍을 거 아니야. 이 대상의 의미가 지금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뭔가 그 결정적 의미가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나의 그 화면 구성 안에서 나타날 것인지를 생각하는 눈이 필요하대잖아. 대상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지.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는 결정적 순간은 결코 따라다니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림 끝에 얻어내는 것. 어떤 장면이 일어날 일이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사진을 준비를 모두 마친 후에 원하는 장면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 기다려야 한다. 그냥 내 머릿속에 어떤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지 그 대상이 어떤 시공간 안에서 가장 의미 있게 이것을 한 컷의 사진으로 그 의미를 담을 것인지를 판단하고 곱씹고 준비한 다음에 그 시간이 오면 정확하게 딱 눌러야 된다는 거잖아. 특히 브레송은 사진을 찍는 순간에 결정한 화면 구성을 절대로 바꾸거나 잘라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후반 작업을 안 한다는 거지, 포토샵 같은 거. 사진을 찍을 때 이미 완벽하게 구성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사실은 뭐 예전처럼 예전에는 이제 브레송이 이렇게 활동하던 그 과거에는 사진을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디지털 정보로 이렇게 갖고 있어서 막 수백 장, 수천 장씩 찍어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고가의 필름을 이용하고 그 필름 중에서 암실에 들어가 가지고 인화지에 어떤 사이즈로 몇 장을 인쇄할 것인가. 결국에 다 이런 게 비용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머릿속으로 충분히 다 생각하고 구성한 다음에 그 작품들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암실에서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사진은 좀 이 사진기라고 하는 사진이라고 하는 도구가 디지털화 되면서 어, 너무 쉽게 찍지 사실은. 누가 사진을 이렇게 진지하게 한 장의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 막 고민하고 프레임을 정하고 찍은 다음에 후반 작업도 안 하고 이렇게 놔두진 않잖아. 지금은 무조건 막 찍는 거지. 왜? 뭐 수천 장, 수백 장 찍어도 그렇게 한 다음에 쭉 펼쳐놓고서 이렇게 괜찮은 것들 선정하고 이거 괜찮은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하네 그러면 포토샵 하면 되잖아. 심지어 지금은 AI한테 시키면 되잖아. 이런 거 만들어줘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 기술 환경이지. 그런데 이제 브레손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또 사진을 찍는 그 순간도 단순히 시간적 의미의 순간이 아니라 빛과 구성과 찍는 사람의 감정까지 일치된 순간. 이거 약간 좀, 어, 멋진 말이긴 한데, 이런 사진을 이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사진이라고 하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그 의미, 대상에 대한 이해, 음, 그래서 그 대상이 나 이 카메라의 어떤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찍힐지를 고민하고 그것이 가장 잘 의미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한 방을 딱 누른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마치 그 스나이퍼가 유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한 발의 총알을 쏠다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디로 이동할 건지, 몇 시에 어디 있을 건지, 그때 바람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저 멀리서 정말 한 방에 손을 딱 쏴서 맞추거나 못 맞추거나 이것만 남는 것 같은 그런 결정적 순간, 거의 이 정도의 유추할 정도의 사진론이잖아.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얘기긴 하지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들을 정리했는데 일단 책다세라는 단체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청소년들한테 책을 추천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는 아주 오래된 98년도부터 아마 이 선생님이 대학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아마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추천한 책이야. 그래서 믿음이 갔어. 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은사님이 그 책다새 활동의 주로 이제 주축으로 활동을 하셨고 과거에는 아마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98년도에는 이 책다새라는 모임의 전체 그 리더인 이사장이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마 그냥 이사로 계시는 것 같아. 추억이 좀 돋았습니다. 이런 말들 있잖아. 남는 건 사진뿐이다. 그지?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말과 한편으로 보면 이 사진으로 찍어놓고 그게 사진에 찍힌 것이 마치 자기의 과거가 저장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억을 되게 이렇게 사진이 보여주는 것으로 한정짓는 또 한계가 있잖아. 우리가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바다를 본다든지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우리는 와 이건 찍어둬야지라고 카메라를 이렇게 찍는단 말이야. 아니면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뭔가 실감이 내가 느낀 그 감동하고 좀 다르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들도 드냐면 사진으로 찍으려 하지 말고 마음에 잘 담아둘 생각을 해라. 사진 찍느라고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말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음식 사진 찍는 거 같은 거 있잖아. 음식 나오면 야 예쁘게 차려놓고 일단 사진부터 찍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이러다가 음식 씻고 야 이게 사진 찍느라고 본질인 음식을 즐기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지 말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 얼마 전에 그 예산시장 축제할 때 선생님이 좋아하는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와 최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너무 신나가지고 막 공연을 같이 봤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 봤더니 다들 핸드폰을 다 해서 막 녹화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그때 드는 생각이 이런 거거든. 물론 선생님도 이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몇 개 하긴 했지만 그런 기억들이 너무 소중한 기억이니 저장해두고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지. 근데 한편으로는 야,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어떤 공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TV로 볼 수도 있고 미디어가 많은데 그때 그렇게 뭐 공연을 보면 되지. 지금은 지금 라이브로 보는 것이어서 내가 눈으로 그리고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같이 흥겨워하면서 이 순간을 온전히 내가 마음에 담고 즐겨야지. 야, 이걸 사진으로 찍겠다고 해서 내가 사진 잘 찍히나만 보고 있다가 이 순간을 정작 잘 못 즐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사이에 오락가락 하는 마음이었다고. 말 사이를 오락가락 했었다. 사진은 뭐 사진기란 기계와 그리고 물리적 세계의 빛 사이에 이르기에 객관적이지. 주관의 개입을 덜 하는 거잖아. 뭐에 비해서? 회화에 비해서. 둘 다 2차원,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에 드러낸다는 건 동일하지만 실제로 우리 화가들은 어떤 대상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보호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그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을 실어서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과 세상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야 그게 진정한 예술이다 이런 거잖아. 그런데 마음은 객관의 세계와 나 사이의 일이어서 그렇다. 남는 건 사진뿐이야. 그럼 뭐야?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사태가 이렇게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어떤 시간을 정지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제대로 기억하는 방식이라면 마음에 담는 거는 뭐야? 그런 객관적 사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개입한 것이고 주관이 개입한 거잖아. 이 책에서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사진은 과연 예술이냐? 이 얘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사진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초기에는 사진이 예술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진은 예술이지. 논의도 역시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패러독스, 역설 때문이 아닐까. 사진을 예술이 아닌 기술로 보고자 하는 야박한 관점도 바로 사진이 갖는 객관성에 주목한 것이리라. 그치? 아니, 사진은 그냥 기술이지. 그게 어떻게 회화나 이런 것 같은, 어, 예술가의 사상을 표현하는 그런 예술이 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찍는 거지. 그냥 빛을 찍어서 저장하는 거지.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기계와 빛 사이의 관계라는 점에서 굉장히 객관적 사태다. 그러면 예술이 될 수 없다. 왜 예술은 사상을 드러내는 거니까.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건데, 이게 과연 이렇게. 그런데 이 책에서 다루지만, 마르센 듀샹의 이 세밀한 작품, 이거를 뭐, 레디메이드라고도 하고, 혹은 뭐, 오브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만들어진 기성품의 남자 소변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샘이라고 하는 작품의 명을 붙임으로 해서 이 작품은 예술품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예술의 대상은 당연히 객관적 사물이지. 객관적 사물로서의
어떤 용도도 있는 거야. 실제로 이런 뭐 예술품으로 만든 의도도 없었지. 하지만 예술적 마인드를 가진 어떤 사람이 그냥 내버려뒀으면 남자 소변기로 어느 화장실에서 있을 저 화장 이게 공장에서 이걸 가져와서 변기를 가져와서 여기에 자신의 예술적 생각을 투영해서 그것을 표현한 샘이라는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이후에는 이런 무엇이 예술이냐, 이것이 예술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너무 객관적이고 사물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니까 기계가 한 것이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작가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사진 예술이 아니야. 이런 논쟁들을 다 잠식시킨다고 해. 남성 소변기도 위대한 예술품이 될 수 있는 시대잖아. 이런 것을 이제 오브제라고 하는데, 오브제도 그것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한 마음이 개입하고, 그 오브제와 마주한 마음, 이거는 작가의 마음이라면, 이거는 관객의 마음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예술가에 의해서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내 사상과 감정과 어떤 아이디어를 드러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져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예를 들 수 있나? 이 호치켓이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네들 시험지 이렇게 만들 때. 근데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오브제가 되려면 내가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묶는 거야. 그리고서 여기다가 제목을 악어 이렇게. 왜? 나는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걸 표현하고 싶었어. 어떤 악어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무생물에 계속 뭘 찍어내는 이 반복적인 일을 하는 얘도 악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선생님이 즉석에서 만든 이상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작가로서 내가 직접 만들지 않은 이런 사물도 내 작품에 이 될 수 있다고. 왜? 나는 이것을 예술이라고 명명하고 주장하는 거야. 이게 뭐야? 내 마음, 주관적 내 사상이야. 그런데 또 이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 마음에 대해서 읽으려는 사람, 혹은 이 대상을 보면서 새로운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 사람, 생각들,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저게 악어라고? 이렇게. 그건 뭐야? 관객이 또 주관적 마음을 개입시키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술이 되는 거지. 프랭칼의 삼체 문제처럼 선생님이 약간 뭐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카오스라는 책을 하면서 음, 태양과 지구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운동은 두 물체만 있으면 대체로 안정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발처럼 이렇게 어, 삼체 이렇게 삼체 운동이 시작되면 이 포인카레가 증명한 것처럼 영원히 해를 알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대상, 예술품을 이렇게 갖다 놨어. 그런데 이것 자체도, 작품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또 이것을 예술이라고 가져온 선생님이 또 하나 있잖아. 그지? 이것의 의미도 있지만 선생님의 의미도 있지. 또 하나의 의미는 뭐야? 이걸 예술이라고 명명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이 대상과의 선생님의 관계를 보는 또 관객들이 있잖아요.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치 이게 태양, 지구, 달의 이 삼체 운동처럼
무한히 그 예측할 수 없는 의미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때 뭐야? 예술로 도약하는 순간이다. 사진 역시 레디메이드 예술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이 그 위쪽에 요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전에도 이제 어떤 책에서 이 브레송에 관한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전에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갖는 사진 작가였는데 어쨌든 좀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불교도가 되었대. 이 부분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되게 좀 그 인상 깊었고 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불교의 연기법 혹은 연기설이라는 것이 불교의 부처님이 얘기한 가장 기본적인 그 교리인데 어떤 거냐면 세상의 의미는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이렇게 있어. 맛있는 짜장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짜장면은 내가 이렇게 먹었더니 이 짜장면이 맛있어. 이 짜장면에 맛있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이 상은, 이미지는 짜장면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나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상하고 나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주관, 내 혀나 이 후각이나 이런 감각기관만 있어도 맛있다가 구성이 안 되고 짜장면이라는 대상, 김이 모락모락 나고 고소한 냄새가 나고 먹으면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짭짤하고 한 이런 짜장면 대상만 있어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후각, 시각, 청각, 미각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건 아니라고. 왜? 박쥐한테는 짜장면 보여줘도 짜장면이 무슨 색깔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시각이 거의 없으니까. 지렁이한테 보여줘도 마찬가지겠지. 결국에 내가 생각하는 이 세계의 모습은 주관과 대상이 만나서 일시적으로 생긴 상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인연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스로 되게 좋은 강사라고 생각해. 난 진짜 그거 잘 가르치지. 진짜 짱이야, 나는. 이래 봐야 좋은 선생님 안 되는 거라고. 왜? 학생이 없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존재해? 너희들이 이 수업을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 되는 거지. 반대로 선생님이 이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가 들으면서 너의 상식도 늘고 문해력도 늘고 이렇게 한다면 너희는 학생이 되는 거지. 선생님이 있으니까. 우리 건영이가 학생이고 선생님이 선생님인 이유는 내가 선생님인 이유는 건영이 학생 때문이고 건영이 학생인 이유는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브레송이 한 위쪽에 이런 결정적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이 나중에 불교도가 되었다 사진을 찍다 보니까 처음에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늙음하게는 불교도가 되었대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됐다고. 왜? 이 브레송은 뭘 찾아 나선 거야? 이 대상, 피사체 대상과 나의 주관이 결정적으로 만나는 그 어떤 결정적 순간의 포인트를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거를 찍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의미가 어디서 생기는지 알겠지. 의미는 나한테 생긴 것도 아니고 저 짜장면에서 생긴 것도 아니라는 거야. 육조단경이라는 책을 보면 육조단경은 육조 그 중국 선불교의 달마로부터 육조 해능의 그 경전인데 육조 해능이 어느 날 이렇게 숨어가지고 피신해 다니는데 스님 둘이 싸우더라는 거야. 이렇게 깃발이 바람에
이렇게 펄럭펄럭 하고 있는데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여서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스님은 에이 아니지.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흔들렸지. 아니야. 깃발이 흔들려서 바람이야. 아니 바람이 흔들리니까 깃발이 움직였지. 홍동이냐 기동이냐 기가 움직였냐 바람이 움직였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육조해능이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닌 당신들 안에 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가 얘기하는 이 대상을 이해하는 좀 그 방식인데 결국에는 어떤 세상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객관적으로 이 관찰자나 이 감각을 하는 사람들과 별개로 존재할 것 같잖아. 더 좀, 어,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고스란히 존재할 것 같잖아. 왜? 어제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 이순재 선생이 이제 91세 나이로 이제 작고를 하셨다는 뉴스를 봤어? 그러면서 아 진짜 대단한 연기자고 그래도 우리 사회의 어른 한 명이 나이가 드셔서 저세상 가셨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사라져도 이 세상은 이렇게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죽는다면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인식하고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있는 것들을 내가 보고 있지만 내 자신이 죽는다면 이 세상은 있는 것인가? 뭐 있겠다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세계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계를 인식했던 거는 다 나의 감각기관과 나의 가치관과 내 주관을 통해서 세상을 구성하고 이해하고 만지고 바라보고 느끼고 했다고. 그런데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짜장면에 맛있음이 있을 수 있냐는 거지.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이 연기법 이런 것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모든 것이 인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의 무상함. 이 부처님은 세상이 다 이렇게 결국에는 어떤 고정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것은 아름답다, 저것은 갖고 싶다, 저것은 맛있다. 내가 저게 없으면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나도 변하고 세계도 변하니 결국 변하고 변하는 것들끼리 만나가지고 일시적으로 찰나적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상이 마치 영원 불변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을 무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무상함을 도달하지 못하니 집착하기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게 이제 뭐 부처님이 얘기한 고진멸도 사성제이지. 그래서 그런 세상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은 법, 법이라는 것은 이 불교적 진리를 얘기하고 이 법을 보는 자는 열애, 열애는 이제 부처라는 거지. 도간경이라는 불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아무튼 뭐 선생님 이 책을 뭐 되게 쉬운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운 책인데 이걸 읽으면서 드는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으네. 음, 선생님이 이 책 중에 또 굉장히 괜찮다고 느낀 것은 뭐냐면 너희들한테 이런 포트폴리오, 내 사진의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라. 사실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나오는 좋은 사진 찍는 법들을 바탕으로 자기 사진 한번 찍어봐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상에 예술 사진 한번 찍어와라라고 했는데 혹시 찍어본 사람 있나? 이상원, 이상원아, 네, 사진 찍어봤? 네, 아니요, 안 찍어봤어? 선생님이 네. 찍어봤는데 음,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 쓰려고 상원이를 찍어봤어. 건영아, 네, 얘는 누구냐? 박준엽이요. 준엽이지. 선생님이 기대하는 것은 여기에 유건영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지? 어, 이건 결정적 순간인가, 유건영? 상원이와 준엽이라고 하는 이 피사체의 진정한 면모를 단 한 컷으로 선생님이 잘 표현한 건가? 건영 어떻게 생각하나?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지? 선생님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어떠냐? 아까 사진에서 이 준엽이를 포커스를 날리면 상대적으로 상원이가 강조되지. 네, 상원이 굳게 담은 입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이 열정. 상원 어떻게 생각하나? 상원이 잘 풀고 있나, 그러면? 상원아, 네, 이 사진 찍는 거 알고 있었나? 알고는 있었어요. 응. 어, 선생님이 포트폴리오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포트폴리오는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의 그 책을 만들듯이 사진을 순서대로 잘 배치해서 이렇게 공개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고 하는 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통상 이제 그 상원이가 사진 작가다라고 하면 사진 작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뭐 사진으로 돈을 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하는데 그래도 나 사진 작가가 되겠어요라고 하면 그럼 당신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제가 이런 사진을 찍었어요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자신의 작품들을 잘 정리한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포트폴리오가 물론 이 사진 작가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여태까지 자기가 그린 것들을 이렇게 잘 상대한테 소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중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그 작품들을 그대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나 사진의 내용에 따라서 순서나 방향이나 흐름 같은 거 되게 중요하다고. 이런 걸 이제 구성이라고 하지. 플롯이라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은 결국에는 찍어놓은 대상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어떤 순서로, 어떤 길이로, 어떤 장면에서 보여줄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이런 것을 이제 구성이라고 해서 뭐 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뭐 액자식 구성, 이 플롯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특히 보는 사람에게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찍을 때도
내가 어떤 생각을 드러내려고 찍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 찍은 작품들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 이 주제에 대한 이해, 나는 이 얘기하고 싶었어, 이렇게 줄 수 있으려면 시각적 리듬이나 시의 운율이 느껴지도록 내용을 풀어가는 게 좋을 거래. 아, 되게 어려운 말을 썼네요, 그지?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좋은 사진 찍는 거는 어떤 거는 비슷할까라고 할 때, 이 홍상표 작가는, 사진가는, 어, 시를 되게 염두에 두고 찍어라라고 했잖아. 왜 그러냐면, 시야말로 굉장히 함축적으로 아주 작은 정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내포하게 만들어야 좋은 시잖아. 아까 브레송이 결정적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나 홍상포 작가가 지금 좋은 사진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한마디로 하면 내가 한 장의 이 시각적 사진 2차원적인 이 조그만한 프레임 안에 어떻게 빛을 조절하고 어떻게 색 온도를 하고 어떻게 이런 그 기술적인 요소들은 결국에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도구적인 것에 불과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의미라는 거죠. 나는 어떤 얘기하고 싶어? 좋은 사진을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나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주제가 제일 중요한 거지. 우리 시의 3요소 하면서 주제, 운율, 심상 이런 얘기 하지만 주제, 운율, 심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제지. 이 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시든 사진이든 소설이든 뭐 아니면 연극이든 아니면 무용이든 음악이든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어를 설명할 수 없는 예술은 사실 예술이 아닌 거지. 시가 아닌 거지. 왜? 나는 이거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말을 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어. 예를 들어서 진달래꽃이라는 김소월의 시가 나비고기가 엮어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 자리에 꼭 그 진달래꽃이라는 꽃이 들어가야 돼서 그것도 영변의 약산의 진달래꽃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작가가, 시인이. 어떤 예술이 되려면 그것이 호치키스가 예술이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이 호치키스를 통해서 묵묵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이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의 어떤 동물 같은 걸 드러내고 싶었어. 이게 악어야. 이렇게. 그러니 이게 호치키스도 되고 빨래 집게도 되고 뭐도 돼도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 잘 전달된다면 그것은 예술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 만들어 놨는데 모르겠어. 내가 뭘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예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작가라면 보는 사람한테 나 혼자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뭘 하고 이런 건 예술이 아닌 거야. 나 혼자 하는 건 혼자 하는 거. 나만을 위한 예술, 작가가 자기만을 위한 예술, 일기 쓰면 되지. 셀카 찍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이건 예술이 아니지. 예술은 내가 이 대상을 통해서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인 거야. 그걸 누군가는 시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춤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드러낼 뿐인 거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나는 이런 작가야. 나는 이런 사진 찍는 사람이야. 뭘 알아야 돼? 내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정해야지. 나머지는 그 주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의 세계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느냐? 이거는 차원의 문제인 거지.
기술적인 문제인 거지. 도구적 문제인 거지. 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어떤 계속 강한 느낌만 뻑뻑뻑 나오는 것보다는 이 관객 입장에서 넘기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주제가 잘 드러나고 뒤가 기대되는 사진들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그 학교에서 글쓰기 같은 것들 할 때도 서론 부분은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문장들을 썼다. 이게 좋은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지. 기본적으로 아, 첫 장을 딱 봤는데 이 사람 괜찮은데? 요즘 싱어게인 폰가 뭐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노래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나오던데 봐도 대부분 첫 소절만 딱 들었을 때도 아, 저 사람 되게 기대가 되는 나중에 이 노래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지?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고 처음부터 세게 불러가 끝까지 목청 터지게 세게 부른다고 좋은 감동이 오지 않잖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 이 리듬 있게 강이 오면 약이 오고 약이 온 다음에 강이 오고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어떤 주제를 이 말하고자 하는가. 어, 선생님이 그저께 출근하려고 했는데 이 옆에 선생님 자전거가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게 선생님 아내 자전거인데 바구니에 이렇게 예쁜 단풍잎 하나가 떨어져서 아 이걸 찍어야지. 그리고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제목을 한번 달아봐야지. 수업할 때 들려줘야지. 그러면서 가을이 선물 이렇게 달아야지. 가을이 선물. 가을이 와서 낙엽이 떨어졌는데 아내의 장바구니에 이렇게 선물해줬어. 이런 의미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쓰면 아 가을 자체가 선물이지.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이지. 덥지도 춥지도 않고 아름다운 단풍도 있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이렇게 한다면 음, 물론 여기에서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뒤쪽에 뭐 배경에 포커스를 날린다든지 아니면 이 사진을 뭐 바구니의 모습을 뭐 이렇게 좀 더 집중시키려고 나머지를 이렇게 잘라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것들이지. 중요한 건 뭐야? 우연히 출근하려고 했는데 바구니에 담긴 이 가을의 선물, 그 낙엽을 보면서 아, 가을이 나한테 선물했네? 어떻게 생각하면 가을 자체가 선물인 계절이기도 하네. 이렇게 순간에 어떤 기쁨 같은 것들을 나한테 주니까 이런 의미가 내 머릿속에 막 등장을 하고 아, 이 얘기를 이 제목과 이 장면을 이렇게 병치시키면 이걸 보는 사람들도 함께 그런 느낌들을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이것도 사진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 사진기를 찍었는데 이 사진기는 엄청 싼 사진기야. 어, 어, 집에 사진기들이 있는 집들은 이렇게 생긴 사진기들 보면 오 비싼 거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한 10년 전쯤인가? 그것도 중고로 당근인가에서 아주 싼 가격이 나온 걸 가지고 하나 장만을 하고 주구장창 사용하고 있는 사진기인데 음, 옆에 지금 상원이하고 앞에 준엽이가 떠들고 공부 안 하고 막 웃고 막 이렇게 혼내고 있으면서 찍은 사진이야. 음, 뒤에 이 그 시험지야 이거. 올해 수능 문제야 사실 니네 풀었던. 어, 그리고 여기는 책이지. 그리고 사진기.
그냥 이렇게 사진기가 주인공인 이 사진을 그냥 찍었어. 음, 이것도 막 전체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대충 찍었는데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시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 만들어내겠다고 치면. 어,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진이라고 하는 예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이 수능 국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선생님 마음속에서 막 왔다 갔다 했어. 그리고 이 사진은 포커스를 주고 안 보내고 안 주고 이런 것들을 어, 좀 설명해야지라고 하면서 한번 찍어봤고, 이 사진은 사실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 사진 액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액자에 찍는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잘 표현이 안 된 건데 선생님이 청주 국립미술관에 가서 한 시간에 한몇 명만 이렇게 수장고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그래서 수장고 안에 가서 볼 수 있는 행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신청해서 갔는데 6.25 전쟁 때 소년병 너희 같은 어린 학생들이 군인으로 돼서 이렇게 총을 메고 죽창 있잖아.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이 죽창을 들고 있는 이 소년병의 모습을 스케치한 작품인데 이 소년병의 이 앳된 얼굴하고 이 죽창의 폭력성 같은 것들이 이렇게 대비되면서 선생님한테 좀 짠한 생각들이 들었어. 그러면서 그 옆에 이렇게 내가 잘 보이게 한번 이걸 찍어볼까? 이게 혹시 반사가 되나? 이렇게 찍었는데 잘 안 들어가는데. 음. 이 사진도 마찬가지 그 옆에서 찍은 건데 이게 그 북한에서 활동한 변월룡이라고 하는 작가의 근원 김용준 선생님이 이 김용준이라고 하는 미술 평론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화가기도 해. 그런데 이분을 엄청 그 근원 수필이라고 근원 김용준의 수필을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 그런데 변월룡이라는 분이 근원 김용준을 이렇게 데생한 스케치가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 그래서 찾아가서 일부러 보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어, 앞에 이, 이 책이 이 서경덕 교수가 쓴 나의 나의 조선 미술사라는 그 미술책인데 그 책에 요 그림이 사파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실물을 볼 수 있어서 일부러 청주 국립미술관 가가지고 보고 왔는데 음, 이것을 사진을 찍었지 또.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이 김용준을 보고 데생한 걸 내가 찍는다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 그래서 어, 내가 보고 싶은 건 김용준인데 그 김용준을 어떤 예술가, 변월룡이라는 뛰어난 예술가가 그려냈고 그 변월룡이 보고 있는 자신의 눈과 감각으로 본 그 근원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 그것을 내가 다시 사진기로 담아서 찍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사진이었어. 물론 이제 어, 이렇게 사진 작품으로 찍은 게 아니고 그냥 막 기록하려고 찍은 거라 반듯하게 안 나왔네. 음, 이거는 이게 사실은 조그마한 미니어처인데 이거 뭐 합쳐도 한 10cm 될까? 10cm 더 되나? 한 20cm 되나? 음, 설계의 한 장면이지. 선생님이 이거는 어디서 찍었냐면 어, 그 세종의 국립식물원이 있는데 국립식물원에
조그만 미니어처 이 전시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찍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삼장법사가 있고 아마 여기는 이제 그 서유기의 한 장면을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든 거. 이거는 토토로지. 자, 다음 시간 소개하고 마칠 텐데요. 음, 다음 시간은 일본 작가인 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이라고 하는 민음사 책이야. 민음사에서 아마 충남 도서관에도 많이 있을 거고, 뭐 학교 도서관이든 뭐 지역 도서관에 충분히 있을 만한 책이야. 그래서 어,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고, 12월 달에는 이 책 한 권을 정말 좀 똑바로 읽기를 권하겠습니다. 물론 시험 기간이어서 뭐 책을 약간 읽는데 힘들다는 거는 선생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어, 그래도 좀 읽어보자. 특히 3학년들 지금 어차피 시험도 없고 어, 이 심신의 그, 이 성장을 위해서 엔도 슈어크의 깊은 강 정도는 읽어보자. 승관이나 재영이나 꼭 잘 읽기 바랍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그래,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